24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중형 세단 소나타를 무려 80만 대나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출, 바로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4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체코가 어디입니까? 유럽의 한복판, 독일과 프랑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야말로 유럽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 태극기가 꽂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와, 우리 돈 많이 벌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입니다. 비유하자면 한국 축구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브라질 국대팀을 3대 0으로 털어버린 사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럽 원전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원전의 종가를 자처하던 프랑스는 지금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체코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대한민국에게 뺏겼으니까요.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이 유럽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난리가 났고 마크롱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로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유럽의 심장을 뚫어낸 걸까요? 프랑스가 뒷목 잡고 쓰러진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24조 원의 잭팟 뒤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신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건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자 친환경이고 뭐고 당장 얼어 죽게 생긴 유럽 국가들은 부랴부랴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코는 마음이 아주 급했습니다. 낡은 화력발전소를 끄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에 새로운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냅니다. 사업 규모만 24조 원. 전 세계 원전 기업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여였죠. 1링 위에 3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선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기술의 원조이자 한국에게 원전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로 자체적인 시공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죠. 두 번째 선수, 프랑스의 EDF 프랑스 전력공사. 이번 싸움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일단 체코와 같은 유럽연합 EU 회원국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충당하는 원전올인 국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건 유럽의 문제다. 당연히 유럽 기업이 해야 한다. 면서 대놓고 팀 유럽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실상 너네 우리 옆집인데 남의 물건 쓸 거야? 라고 압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수, 대한민국의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다들 한국을 언더독, 즉 깍두기 취급했습니다. 기술은 좋다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그것도 프랑스를 상대로 이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거든요. 이제 남은 건 프랑스와 한국의 1대1 진검승부. 프랑스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야? 우리 기술 알지? 유럽 표준인 거.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형 원자로 EPRGM200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 관계자들을 프랑스로 초청하고 와인 파티 열고 외교적인 압박까지 가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체코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프랑스가 간과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납기와 예산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열받는 게 뭡니까? 사장님, 다음 달이면 끝나요 해놓고 1년, 2년 질질 끄는 거잖아요. 거기다 자재값이 올랐네, 인건비가 올랐네 하면서 돈 더 달라고 하면 진짜 미치죠.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프랑스가 딱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핀란드의 올킬루오터 원전입니다.
프랑스 EDF가 이걸 짓는데 원래 2009년에 완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무려 2023년에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4년 걸린다던 공사가 18년이 걸린 겁니다. 공사비는요,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더 들었습니다. 프랑스 자국 내에 짓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체코 입장에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프랑스한테 맡겼다가 10년 뒤에나 전기 쓰는 거 아니야? 그동안 공사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우리 경제 파탄 나는데? 이런 공포가 엄습한 거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겐 전 세계가 경악한 이력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입니다. 사막의 원전을 짓는다고? 미친 짓이다.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 모래폭풍.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은 약속된 기한 내에 약속된 예산으로 원전 사기를 보란 듯이 완공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원전의 필살기, 온타임, 온버젯,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입니다. 전 세계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체코 정부 관계자들이 바라카 원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사막에서도 해냈는데 우리 땅에서는 식은 죽 먹기겠네. 이 신뢰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 한국이 써낸 가격이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했지만 결정타는 바로 이 공급의 확실성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지어줄게 언젠가는 이었고 한국은 무조건 날짜 맞춰 드립니다. 못 믿겠으면 UAE 보고 오세요? 였던 거죠.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엄청해요. 싼 게 비지떡 아니냐?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체코에 수출하는 모델은 APR1000입니다. 원래 한국의 주력 모델은 APR1400인데 이건 이름처럼 1400메가와트급의 거대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체코는 내륙 국가라 냉각수 확보도 쉽지 않고 전력망 용량이 작아서 이렇게 큰 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한수원이 체코를 위해 맞춤 정장을 제작했습니다. 체코 형님들 사정에 딱 맞춰서 1000메가와트급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APR1000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40평 아파트용 보일러를 30평 아파트에 맞게 개조한 건데 핵심 부품이나 안전장치는 그대로 두고 용량만 최적화한 겁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걸 온돌 시스템에 비유하더군요. 작은 집에 깔린 온수배관 길이가 짧아진 것일 뿐 따뜻한 건 똑같다. 이 APR1000은 유럽사업자협회 ER의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기술력, 안전성 모두 유럽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죠. 즉, 싸고 빠르고 튼튼하고 우리한테 딱 맞네? 체코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입찰 막판에 거의 발악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유럽 밖의 나라라 안전 규제가 다르다. 한국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줘서 덤핑하는 거다 라며 딴지를 걸었죠. 하지만 체코 총리는 아주 쿨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게임 끝, 완벽한 KO 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겁니다. 잠깐, 너네가 파는 그 원전 기술 원래 우리 거잖아. 우리 허락 없이 수출 못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원천 기술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체코 수출을 막아달라는 거였죠. 사실 이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초기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전수받은 건 맞지만 지난 30년간 국산화를 거쳐서 지금의 APR1400, APR1000은 완전히 독자적인 모델로 진화했거든요. 마치 아이폰을 보고 갤럭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갤럭시 수출할 때마다 애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 소송전은 꽤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암초였죠.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식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2025년 들어서 양측의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웨스팅하우스도 알 겁니다. 한국이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걸. 그래서 그래, 짓는 건 너네가 해. 대신 설비나 로열티 좀 챙겨줘. 하는 식으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자, 이제 장애물도 거쳤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멀쩡한 공사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라던 기술자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은 정막만 흘렀고 수많은 중소부품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코 수주로 창원공단에는 다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터빈, 발전이 24조 원짜리 일감이 쏟아지면서 말라비틀어졌던 생태계에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수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유럽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체코 바로 위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이 있죠. 영국도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체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요? 한국이 체코에서 진짜로 해내네? 프랑스보다 낫네? 체코는 한국 원전의 유럽 진출을 위한 거대한 쇼룸이자 교두보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줄줄이 비엔나처럼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폴란드와는 퐁트누프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고 네덜란드와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바야흐로 K원전 르네상스가 열리는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방산, 그리고 이제 원자력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하드웨어 제조 강국의 끝판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고리원전 1호기를 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미국 기술자들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면 한 장 마음대로 볼 수 없어서 서름을 당했죠.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짓겠다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원전의 본고장 유럽으로 갑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프랑스를 꺾고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체코 두코바니의 허허벌판에 거대한 태극기가 휘날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땀방울이 스며든 한국형 원자로가 힘차게 돌아가는 날. 그날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끈기와 집념이 세계를 비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24조 원이라는 돈도 좋지만 저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증명해낸 승리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혹은 주변의 거대한 경쟁자에 치여서 힘드신가요? 네오는 안 돼. 거긴 이미 꽉 찼어. 라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체코 원전 수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할 때 묵묵히 사막에서 실력을 쌓고 기술을 갈고 닦아 결국엔 유럽의 심장을 뚫어낸 그 저력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그랬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그 또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자,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폴란드? 영국? 아니면 사우디? 어디가 됐든 팀 코리아의 깃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저장소였습니다.